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자력 발전이 내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분석, 전망이 있습니까? 국제에너지기구가 그저께 연례 전력시장 보고서를 냈는데 그렇게 네. 전망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 속도를 내면서 내년에 원자력 발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다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프랑스의 그 원자력 발전량 증가,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일부 원전 재가동하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 우리나라, 유럽 같은 데서 신규 그 원전 가동 때문에 2026년까지 한 해 평균 한 2.6% 정도 발전량이 늘어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아울러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분석도 내놨나요? 그리고 그 내년 초에 네. 그 태양열하고 풍력, 수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서 석탄을 추월할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열 패널 가격이 지금 이제 떨어지는 게 네. 재생에너지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진단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추세면은 전 세계 발전량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 61%였는데 2026년이 되면 54%. 그래서 통계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60%를 밑돌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탄소 배출량 이런 것도 좀 감소가 되는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요. 네, 보고서는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걸로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발전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그 전해보다 조금 늘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서 2026년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뭐 전기차 그러니까 좀 확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 비롤 그 국제 에너지 기구 총장은 전력이 현재 그 경제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하고 원자력의 꾸준한 확대로 앞으로 3년 세계 전력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고무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우라늄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뭐 16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우라늄 가격인데 세계 최대 우라늄 광산이 생산 차질을 예고하고 있다고요? 예, 이렇게 원자력 발전이 이제 늘어날 전망인 상황에서 지금 네. 우라늄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미 1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네. 그 미국 그 CNBC가 진단한 걸 보면요.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그 카자흐스탄의 카자톰프롬이라는 회사가 지금 최근에 시설 공사 지연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데 이제 황산이 사용되는데 황산 그 가용 문제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그 우라늄 생산 업체들도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그 카메코 같은 경우도 감산을 예고했고 프랑스의 그 오라노 같은 경우는 니제리에 있는 광산을 폐쇄한 걸로 발표가 됐고요. 이미 그 월가 관계자들 얘기는 이미 우라늄 시장이 한 10년 정도 공급 부족 상태다. 그래서 원전 건설이 지금 활발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이어질 걸로 봤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전 세계 17개국에서 한 60기 정도의 원자로가 건설되고 있고 110기 정도는 지금 건설 계획 단계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원자로 건설이 지금 아주 두드러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전 세계적인 방향도 있을 거고요. 뭐 아무래도 탄소 배출 줄이려는 네. 그런 그 의무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석유가스 의존을 낮추려는 것도 우라늄 수요 증가를 부추기는 요소로 지적이 됐습니다. 가격이 지금 보니까 파운드당 한 106달러 정도까지 치솟았는데 이 추세면은 지금 뭐 2007년 6월에 가장 비쌌습니다. 파운드당 136달러인데 그것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 농축 우라늄 수입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서방에서 여기 러시아가 보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금 네. 러시아는 세계 6위 우라늄 생산국이고 농축은 가장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는 오픈 AI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올트먼의 방안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픈 AI가 미 의회와 첨단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한다. 어떤 얘기입니까? 앞서도 보도가 그 엔비디아 네. 의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대만 TSMC하고 지금 뭐 합작 같은 것도 협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예 그 오픈 AI가 첨단 컴퓨터용 반도체를 그 만들어내는 신규 공장을
만드는 문제를 지금 미국 의회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이게 이제 펩스라고 부르는 그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의회하고 논의를 한다. 그래서 저 공장 부지 같은 데 대한 그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됐고 건설에 뭐 상당한 돈이 그 소요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올트먼이 직접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차입을 시도할 것 같다는 관측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TSMC하고 협업할지 공장을 아예 새로 지을지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또 어떤 분석 관련돼서 하고 있나요? 뭐 예상되지만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경제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그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올트만이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만약에 펩스를 건설하게 되면은 중국이 여기서 또 수입하는 거를 차단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는 게 워싱턴 포스트 보도입니다. 네. 자, 오픈 AI에 대한 얘기였고 다음은 전기차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 언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무역 장벽이 없다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경쟁사들을 괴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그 워런 버핏이 네.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중국 비아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테슬라 제치고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 걸로 그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머스크가 계속 지금 이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는 발언을 해왔는데요. 그 로이터 그저께 보도를 보니까 무역 장벽이 없으면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경쟁사들, 미국을 포함한 경쟁사들을 아예 괴멸시킬 거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서 그 중국 전기차들이 경쟁력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어떤 종류의 관세나 무역 장벽이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국 메이커들이 중국 외 지역에서도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아마 판가름될 거다. 그리고 덧붙여서 무역 장벽이 없으면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망가질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뭐 그렇고요. 최근에 수요 문제도 그렇고 테슬라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좀 직면해 지금 있는데요. 소비자 조사기관 분석을 보면요. 비아디하고 니오 같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차량 내부 기술이라든가 배터리 교환 같은 데서 혁신을 해서 네. 중국 내수시장에서 발판을 다지고 나서 이제 중국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니까 바깥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물론 중국 전기차의 미국 내 인지도가 아직은 낮지만 이게 미래 성장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진단입니다. 네. 근데 이런 발언이 시점적인 측면에서 대선을 좀 의식한 거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분석이. 바이든도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단언을 했고요. 네. 트럼프도 자기가 재선되면은 그 10% 모평 관세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한테 부여하고 있는 무역 최애국 대우도 박탈하겠다고 지금 공약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지난해부터 중국 전기차 대상으로 관세 부과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 얘기는 어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전미 자동차 노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까? 어떤 얘기 구체적으로 네, 나왔습니까? 공식 선언을 했고요. 네. 그 미국 언론들은 뭐 바이든이 그 스윙 그 경합주, 특히 제조업 쪽, 러스트벨트죠. 여기는 이제 트럼프가 강한 지역인데 여기서 회심의 정치적인 그 승리를 얻었다 이런 식의 분석을 했습니다. 이 쇼 페인 그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그저께 워싱턴에서 그 연례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이제 바이든도 등장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파업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동참까지 했다. 그리고 반면에 트럼프는 사기꾼이다. 스스로가 억만장자이면서 그들을 대변한다고. 우리는 바이든을 지지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화답하는 말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특히 네. 뭐 이런 그 경합주에서 이렇게 되니까 뭐 집에 오니까 참 좋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산층이 만들었고 중산층은 노조를 건설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나가게 했지만 나는 다시 돌아오게 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또 오늘 새벽에 외신이 전한 걸 보니까 위스콘신 가가지고서 연설하면서 삼성 얘기를 또 했습니다. 삼성을 포함해서 총 5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4분기 실적도 나쁘지가 않죠. 좋게 나왔습니까? 네. 옐런도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경기 침체를 불가피한 걸 봤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장 최근 조사도 트럼프가 바이든의 6%포인트 앞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 언론들은 이렇게 전미 자동차 노조가 선언한 게 사실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조합원들이 바이든한테 투표를 뭐 대거 한다기보다는 어떤 동기부여 효과도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정치적으로 회심의 정치적 승리를 얻었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 파업에 동참하고 뭐 피켓을 들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여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북한의 위협, 무시가 능사가 아니다.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그저께 사설인데요. 네. 사설 제목이 증가하는 북한 위협, 무시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목이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게 주목되는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은이 그 최근 도발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최근 도발이 어떤 좀 더 큰 허장성세에 그치길 희망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바이든 행정부가 위협을 더 심각하게 간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는 확고한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상당히 아주 좀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 다음에 미사일이라든가 극초음속 활공체 같은 다른 군사 기술도 계속 확장하고 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 이걸 지렛대로 활용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더 나쁜 일의 전조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에 뭐 미국 역대 정권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왔지만 다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최근에 그 새 후원자인 푸틴에게 다가서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렛대를 상실한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면 먼저 미중 관계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는 식의 지적을 했고요. 네. 러시아와 북한이 좀 밀접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얘기도 좀 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북한 무기에 많이 의존을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그 고급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사설은 북한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일각의 우려가 있는 반면에 그 김정은이 과거에 그 트럼프를 3차례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한 협상판 그 판 키우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계속 공갈을 그 도발을 계속한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좀 엇갈린다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최근에는 보면 백악관도 그렇고 국무부 펜타곤도 그렇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미국의 언론도 그렇고 싱크탱크들도 이런 그 북한발 위협을 다루는 빈도가 커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났던 그 장면을 세계가 좀 많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혹시라도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떤 관계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자국 금융기관에 동결된 러시아 정부 자산 몰수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전형 토론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이게 근데 논란이 예상된다고요? 네, 지금 하원 외교위원회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또 그저께 상원 외교위가 유사한 법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채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본회의에 가야 되는데 이 법안을 보면은 그 미국 정부 권한 안에 있는 모든 러시아 정부 재산을 몰수해서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한테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몰수 대상에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 철군하고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전까지는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해지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G7 같은 파트너들하고도 그 이런 그 관련 공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미국 쪽 분석을 보면 지금 네. 현재 서방이 그 동결시킨 러시아 자산이 정부 자산이 한 3천억 달러 정도. 이 가운데 대부분은 유럽에 있고요. 미국에 있는 게 한 50억 달러 정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미국이 전쟁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자산을 몰수한 게 아주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법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그 향후 파급 효과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많습니다. 네. 어쨌든지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 모두 이 입법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어떤 선례가 된다는 네.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나라들이 이거 뭐 달러 자산 갖고 있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달러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축 통화로서 달러 지위가 더 크게 흔들리고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세계 경제 시스템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지금 G7 차원에서도 비슷한 방안이 논의되는 걸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런지 일부 회원국들은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주 기자들한테 이런 법적 근거에 대해서 G7이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솔직히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조금 손을 그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도 대학교 학비가 상당히 좀 비싸잖아요. 그런 학교들이 좀 명문대학은 많은데, 특히 비싸죠. 그렇죠. 네. 명문대 특히 비싸고. 그런데 미국 사립 명문대들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안 지켰다고요. 그래서 합의금을 물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학생단체가 지금 미국 대학들을 그 무더기로 지금 집단 소송을 한 게 있거든요. 네. 그 가운데 예일 대학하고 콜럼비아 대학, 브라운대, 듀크, 에모리 대학 5개 대학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한테 모두 1억 4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0억 원 정도를 주기로 합의를 한 걸로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약속이 뭐였고 어떻게 안 지킨 겁니까? 그러면 원래 입학 사정할 때 네. 제가 그 학필 낸 능력이 없으니까 장학금을 받고 싶다는 걸 이렇게 입학원서에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연방법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호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학생단체 주장은 이 명문대학들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입학생을 뽑을 때는 학비 능력이 없는 애들은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불이익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들어오면 장학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학교 재정에 부담이 가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은 그렇게 뭐 학비 없는 경우는 미리 입학원서에 그걸 알려주면 나중에 장학금 주는 데면 참조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방법 위반이다. 예. 지금 네. 보니까 이 대학 말고도 MIT, 조지타운, 펜실베니아, 유펜 같은 모두 17개 대학이 지금 소송이 상대로 소송이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이번에 합의금을 내기로 한 대학들은 뭐 불법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뭐 좀 머쓱한 표정들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요. 미국 연구 결과인데 전 세계 지하수 점차 빠르게 고갈되는데 이걸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요? 예, 미국 산타바바라 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최근 이런 연구 결과를 네이처에 게재를 했는데요. 전 세계 40개국에 있는 그 우물이라든가 그 대수층,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이죠. 분석을 했더니 2022년 기준으로 2년 전보다 지하수 수위가 아주 빠르게 고갈되는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특히 뭐 멕시코 북부, 이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남부 같은 특히 건조하고 대규모 농업이 발달한 지역에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지하수 네. 고갈 속도가 빨라지는 게.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규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그래도 뭐 몇몇 규제가 제대로 된 케이스에서는 지하수가 오히려 복원되는 케이스도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연구팀 얘기는 지하수 감소가 물론 심각한 문제인데 다행스럽게도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 그러니까 네. 좀 이런 규제 같은 것도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면 좀 희망이 없을 텐데 있다고 하니까요. 다행이죠. 네. 그나마 좀 희망적인 얘기도 있었군요. 국제뉴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